영어가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럽기도 해요. 예, 영어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까 여기 와서 있는데 사람이 이게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얼마나 절실하냐 안 하냐의 결정이 되는 건데 사실은 영어를 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도 실제 안 하시잖아요. 예, 못 하시거나 안 하십니다. 그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절실하지 않습니다. 예, 절실하지 않고 정말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느냐 열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수능 시험 보는 학생은 없죠. 그죠? 고등학생들 이 수포는 대포고 영포는 인포잖아요. 이걸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영포는 정말 인포에 가까울 정도로 이거는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누군가 하면은 잭 안드라카라는 친구입니다. 잭 안드라카. 지금은 아마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요. 스탠퍼드 대학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누군가 하면 13살에 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계기가 뭔가 하면은 삼촌뻘 되는 분이 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췌장암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어린 마음에 13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예, 그 아이가 암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뭐 초등학생이 뭐 암을 연구하면 얼마나 연구하겠습니까? 인터넷 서치부터 시작하겠죠. 영어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전 세계 고급 정보는 90%가 영어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고급 정보의 90%가 영어로 나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뭐 MIT 강의, 뭐 스탠퍼드 강의, 정말 세계적인 스카들이 많은 정보들을 쫙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강의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점인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이는 암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3살에.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암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되면 특정한 단백질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췌장암에 걸리면 어떤 단백질이 나올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해보니까 실험의 경우의 수가 8,000번이었습니다. 8,000번의 경우의 수를 실험을 다 해봐야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연구기관과 대학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0통을 보냈습니다. 200통. 제가 연구를 하고 싶은데요. 13살짜리가. 연구를 하고 싶은데요. 실험실을 조금 대여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쫙 보냈습니다. 200통 중에 얼마나 답이 왔을까요? 한 사람에게 답이 왔습니다. 한 사람. 200명에게 보냈는데 딱 한 사람에게 답이 왔습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우린 보통 한 100통 보내면 포기할 텐데 200통 보내가지고 이 꼬마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참 놀랍고요. 일단 그 다음 또 이 아이를 믿고 대여해 준 사람도 대단하고요. 예, 거기서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8,000번의 경우의 수 가운데 이 아이가 약 3년간에 걸쳐서 4,000번의 실험을 합니다. 4,000번의 실험. 대단하지 않습니까? 4,000번의 실험 끝에 세계 최초로 췌장암이 걸리면 메소틸린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16살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세계 최초로. 예, 단돈 몇십 원에 췌장암 진단 키트를 내놓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그리고는 이 아이가 스탠퍼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영어를 왜 잘해야 되느냐. 기초 영어를 잘하는 거는 지금 AI 시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은 웬만한 그 AI 프로그램을 쓰시면 여행을 가시거나 어디 가시거나 기초 회화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결정적인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정말 어떤 터닝 포인트를 줄 만큼 영어를 잘해야 되냐. 제가 볼 때 웬만한 정보는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웬만한 정보는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이게 게임 체인저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대충 조금 잘해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회화 조금 몇 마디 한다거나 발표 정도 한다거나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웬만한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웬만한 정보를 빠른 속도로 습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우린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은 짧지만 7강이면은 약 7시, 8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8시간 동안에 제 이 책의 엑기스만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게 제 핸드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CNN 뉴스, 그 다음에 ABC, 그 다음 BBC, 그 다음 BBC 러닝 잉글리시인데 옛날에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겨우 방송을 본다고 해봐야 AFKN이라는 게 있습니다. American Forces Network이라는 그 미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부근에 가야만 들리고 이 주파수를 잘 맞춰야만 들리는. 근데 그 내용이 군인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생활과 동떨어진 영어를 제가 했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자료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영어를 배웠으니 그 당시에 영어를 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 시대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책을 다 외웠습니다. 왜? 딴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그냥 몽땅 다 외웠습니다. 몽땅 다 외우고 단파 라디오 사서 근처에 가서 틀어놓고 열심히 듣고 발음 따라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책을 거의 다 외운 겁니다. English 90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나오는 모든 회화책을 몽땅 다 외우는 겁니다. 그냥 외우는 겁니다. 큰 소리로. 그렇게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거의 없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영어 공부 방법이거든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언어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억지로 그냥 생떼를 써서 외우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너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얼마나 영어 공부하기 좋은 시대인가 하면요. 이게 앱으로 무료예요. 이게 무료입니다. 미국을 가나 안 가나 미국이 제 손아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어 공부를 못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단 조건이 많이 들으면 됩니다. 이것들을 그냥 하루에 20분씩 듣기만 하셔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걸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유튜브에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고 가짜 뉴스도 많고 엉터리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강의하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자료가 이제는 그 당시에는 앱이 없었거든요. 근데 3, 4년 전부터 이 앱이 발달이 됐어요. 이제는 핸드폰 탁 틀면 쫙 콘텐츠와 함께. 이게 영어 교육학적 가치가 얼마냐면요. 제가 볼 때 수십 조입니다. 아닙니다. 수백 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년에 쓰는 영어 관련 비즈니스로 쓰는 예산이 얼마냐면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1년 동안 영어 관련해서 쏟아붓는 돈이 얼마일 것 같아요? 대략 17조에서 20조 가량입니다. 20조, 17조에서 20조 가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쏟아붓고 있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제가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이걸 잘 듣게 해주면 누구나 영어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미국의 거지도 영어를 잘하고 평범한 사람도 뉴스를 듣고 CNN을 다 듣고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에 평범하신 분들도 KBS 뉴스, JTBC 다 듣잖아요. MBC 방송. 전혀 부담 없이 듣고 이해를 다 하시잖아요. 이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 나라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이 방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엘리트도 이걸 듣지 못해요.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고 오셨는데도 안 들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상하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뭔가 이제 영어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뭐가 도대체 문제냐?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요? 이게 이제 CNN이라는 건데요. 아시죠? 그죠? 이게 이제 TV에 24시간 틀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냥 틀면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 문제는 볼 수 없어서 문제지. 이제 이거를 볼 수 있고 즐길 수만 있으면 이제 대한민국은 영어 교육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제는 영어만 잘하시면 이걸 그냥 들으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웬만한 정보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정보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학 관련 과목들 싹 다 있습니다. 싹 다. 예, 철학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들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어 교육에서 이 듣는 걸 얼마나 잘 연습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많이 들어봤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영어 교육에 10년, 20년, 30년 동안 귀를 가지고 훈련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은 미국에 딱 내리는 순간 공항에서 제일 먼저 당황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세관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빨리 이렇게 안 들릴 때 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예, 본인은 실력이 짱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내리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이게 들을 수 있으면 말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지나치게 읽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분석하는데. 그때 이제 읽는 것도 속독을 해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번역식으로 이제 읽는 거죠. 그래서 막 뒤에서 올려서 막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읽는 것도 잘 읽지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문법 학자에 가깝습니다. 문법 분석가들. 동명사가 무엇이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대절이 무엇이고 그 다음 관계사가 무엇이고 관계대명사 주격이 뭐고 목적격이 뭐고 영어 조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찍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제 딱 보시고 단어만 보고 탁탁탁탁 이 단어가 오면 느낌상 이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찍기가 이제 발달이 됐죠. 그래서 토익을 3개월만 해도 900점이 나오는 이유가 찍기가 너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요령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는 요령 문화가 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혹하게 되면 순간 모면은 되겠죠. 순간 모면 탁 해가지고 800 바꿔보자. 그걸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땡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되는 게 언젠가면 취업할 때입니다. 900점을 들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영어 엄청 잘하는 줄 압니다. 이 면접관이. 질문을 영어로 쏟아냅니다. 근데 그 순간 말을 못 합니다. 너는 900점인데 말도 못하니? 어디서 토익을 배웠니?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점수를 내질 말걸. 그래서 요즘은 점수를 안 내는 학생이 늘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가 뚫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 말 못 알아듣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듣는 것부터 배웠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미국인이 여기 앉아서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제가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면 저 친구가 왜 덩어리를 저렇게 많이 쓰나? 천천히 따박따박 이야기해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후다닥 넘어가니까 한국 힘드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들리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그럼 왜 들리는 걸 우리가 연습을 못하게 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듣기에 관해서 철학이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듣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잘 보시면 수능과 토익과 토플이 이게 이제 메이저 시험인데 이 듣기가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토플 고득점을 받느냐 이제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는데 1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때 그 말을 들을걸요. 해보니까 결국은 듣기가 안 되니까 점수가 빨리 안 오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예, 듣기를 만점을 맞으면 그 다음 읽기는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듣기는 시험 점수하고도 밀접하게 연관해 있습니다. 왜 점수가 고득점이 되지 않느냐? 중득점은 돼요. 아주 잘하는 고득점은 듣기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와 구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단어는 1만 개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단어는 1만 개 정도. 대한민국 학생들이 한 3천 개 정도를 외우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원어민들, 대학생, 평범한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4, 5만 개 정도를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를 그 아이들 뭐 말하는 건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최소한 10,000개 정도는 제가 볼 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문은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주니까 이제 금방 끝나요.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만 걱정하시면 돼요. 단어 10,000개, 단어 10,000개를 어떻게 외우느냐,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단어 10,000개를 어떻게 외울 것인가,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보면은 수능 문제를 들이대서 죄송합니다. 이미 지나간 상처를 들이대서 죄송합니다. 이게 29번 문제인데 29번 문제를 학생들에게 시켜보니까 이런 순서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1번 여기부터 해석을 합니다. teaching this or that subject or lesson, 이 저런 주제 레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2번 maybe who may be more successful, 아마도 보다 성공적일 수 있는. 그리고 이리로 갑니다. 누군가가 somewhere in the same building or district, 같은 빌딩이나 구역 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the fact, 사실이. 그 다음 이리로 옵니다. 문을 꼭 닫고, 그 다음 이리로 학기 내내 through the school calendar, 학기 내내 virtually alone, 사실 혼자서 work their way,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자,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모든 자습서에.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제가 이 한글을 보다가 한글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래도 석사학위를 몇 개나 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엄청 하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한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몇 번을 읽었습니다. 몇 번을. 한글 구조하고 영어 구조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영어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영어식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빨리 이해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짧게 해야 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같은 빌딩이나 구역 내에, 그리고 보다 성공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사실이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인가 하면 문을 꼭 닫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 학기 내내 혼자서. 이게 훨씬 빨라요. 아닌가요? 훨씬 이게 빨라요. 그래서 영어와 한글의 이 구조의 차이,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앞에서 미국 사람이 이해하듯이 쭉 이해를 하면 이제 가능성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가능성이 생깁니까? 속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소리만 첨가하면 내가 듣기도 되겠구나. 이 문장이 한 문장짜리거든요. 그럼 CNN에 이게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정도의 이 문장은 지나가는데 읽는 것도 힘든데. 근데 문제는 이걸 소리를 어떻게 내고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되는지는 연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언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끝난 겁니다. 어렵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She is my step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찍독찍해를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얘를 티칭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녀는 이다, my ste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이다, my step. 혹은 그녀는 내 직원이다. 어느 게 한국말이에요? 이 두 번째 게 한국말이죠. 이 첫 번째 거는 1:1 대응이죠. 찍독찍해는 아닙니다. 한국말이 아닙니다. 한국말이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다, 내 직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녀는 내 직원이다가 이게 정상적인 한국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찍독찍이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르지면 어떻게 됩니까? She's my step who is on maternity leave 하면 그녀는 maternity leave 하면은 출산휴가입니다. 출산휴가 중인 내 스텝이다. 그녀는 이다, 내 직원, 출산휴가 중인. 이제 이게 1:1 대응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1:1 대응이지 찍독찍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1 대응을 가리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1 대응을 하면 이게 한국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혼자서 다시 이걸 재해석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1:1 대응해서 추측해서 단어만 나열하고 그냥 이해했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야 말이 되겠죠. 그녀는 출산휴가 중인 내 직원이다. 이러면 최소한 한국말은 되죠. 근데 좀 더 빨리 하면 여기서 돌아가지 말고 그녀는 내 직원인데 그녀는 출산휴가 중이다. 이러면 더 빠르겠죠.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니까. 그래서 이걸 연습 잘하면 영어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중수, 이렇게 하면 하수, 중수, 고수.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고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독직해의 원칙은 90% 이상의 문장에 적용이 돼야 되고요. 어려운 문장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덩어리 소리 개념이 적용돼야 됩니다. 이게 덩어리. 언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한 덩어리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주어거든. 이게 주어거든요. 한 덩어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보어거든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하지 않습니다. 왜 CNN이 안 들리냐? 덩어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 회화를 배우면 미국인들이 천천히 말을 해줍니다. Where are you going? 천천히. Are you going to do something? 그 미국 가면 어떻게 합니까? Where are you going? What are you doing? What's up, man?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장 자체가 한 단어처럼 들리잖아요. 단어를 외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해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덩어리 개념이 없으면 긴 문장은 이해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보죠. 이 테일러 스위프트 하면 유명한 팝 싱어죠. I'd get kind of called in front of a group of people who have known me and worked with me for years who would sit down and say, "Are you sure you want to call the album 1989?" 한 4초 만에 얘기했습니다. 예, I would get kind of cold in front of a group of people. 이거 쉬지 않고 이걸 잘라주질 않습니다. I would get kind of cold in front of a group of people. 이렇게 잘라주면 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예, who have known me and worked with me for years. 이렇게 안 한다고요. Who to sit down and say. 더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덩어리처럼 해주래요. I would get kind of cold in front of a group of people who have known me and worked with me for years. Who to sit down and say. Are you sure you want to call the album 1989? 이렇게 해줘야 이해가 됩니다. 들리고. 예, 이거에 우리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죠. 아, 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해석시키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이걸 제가 문장을 주고요. 대학생들한테 해석을 시키니까 이렇게 해요. 잘하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 못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중수입니다. 중수. 잘하는 학생이에요. 나를 알고 나와 함께 수년간은 일을 했고 앉아가지고 네가 앨범을 1989년이라고 부르고 싶니 정말로? 라고 말하는 한 그룹의 사람들 앞에 내가 불려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퍼펙트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퍼펙트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생깁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이 학생은 해석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너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방송에 인터뷰할 때 몇 초였습니까? 대략 4초. 이 학생은 지금 이걸 해석하는데 대략 1분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평생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학생의 머리 구조로는 이 문장을 평생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이 학생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미국식 사고가 없다는 거 하나. 이 학생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리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덩어리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 학생은. 이게 1초 만에 지나간다는 걸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I would get kind of cold in front of a group of people who have known me and worked with me for years. Who would sit down and say, Are you sure you want to call the album 1989? 요렇게 들려야 영어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자, 나는 일종의 불려갔죠. 한 그룹 앞에.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아는데 몇 년 동안 함께 일했고 앉아가지고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네가 부르고 싶어? 그 앨범을 1989이라고? 요렇게 이해를 해야 이제 그 다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최소한 영어식 사고가 돼야 그 다음 뭐를 붙여야 됩니까? 덩어리 소리를 이제 붙이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사고 구조가 돼야 그 다음 이제 이 스피킹 말하기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귀가 빵 트이는 겁니다. 영어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영어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빨라지면. 탁탁탁탁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의미거든요. 이거는 네 개의 의미 단위거든요. 이 의미 단위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분이
아니 선생님 제가 아시는 할머니 한 분이 CNN을 10년을 들으셨어요. 10년을 들었더니 다 들리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들리시긴 들리겠죠. 네, 소리만 들리겠죠. 의미는 모르시고. 네, 들리긴 들립니다. 소리는. 근데 의미는 모르세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내용을 모른 채 100번을 들으면 들릴까요? 자, CNN을 틀고 100번을 들으면 들릴까요? 똑같은 문장을? 내가 그 내용을 몰라요. 계속 들으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그 내용을 알고 그냥 들으면 그냥 들립니다. 방금 훨씬 빨리 들리잖아요. 그냥 들리는 겁니다, 이게.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앱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CNN 앱, ABC 뉴스 앱,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너무 좋은 앱들이 많습니다. 그 앱들이 제 핸드폰에 들어와 있다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밑에 콘텐츠가 같이 있거든요. 그럼 그 콘텐츠를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쭉 보고 내용을 이해 다 한 다음에 동영상을 탁 트니까 그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과 소리를 이제 매치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을 하시면 CNN이 미니멈 50%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 영어 교육의 철학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두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는 100개가 넘는 문법 용어, 그 다음에 하나는 문장의 오형식. 이 두 가지 철학에 의해서 모든 책은 지금 만들어지고 재생산이 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딱 그냥 하나만 집어드릴게요. 이 100개가 넘는 문법 용어를 언제 터득하냐. 잘 보시면 이게 다 한자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유식하신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영어로 쓰기 시작합니다. 100개가 순식간에 200개가 될 수 있고 3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미국의 입학처장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gerund가 뭐냐, to infinitive가 뭐냐 설명 한번 해봐라.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영어 너무 잘합니다. 한국의 고등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to infinitive가 뭐냐 설명 쫙. CNN은 얼마나 듣니? 0%. 이 문법 용어가 사람을 망쳤습니다. 100개가 넘는 이 문법 용어를 다 터득하게 되면 언제 터득할까요? 터득 못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그럼 누가 터득하고 있냐? 선생님들만 터득하고 있습니다. 강사와 선생님들은 왜 터득했냐? 가르쳐야 하니까. 의무감에서 공부를 합니다. 싫어도. 근데 그 내용을 들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고. 자, 그래서 말이지. 야, 졸지 말고 일어나고. 그럼 벌써 졸지 말고 하는 사이에 벌써 2명이 더 졸아. 이 용어를 시작하는 순간 거의 반 정도는 그냥 엎드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어를 누가 만들었느냐? 언어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밝혀내려면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언어학자들입니다. 링귀스트란 말이죠. 언어학자들은 이걸 왜 만들었냐? 언어학자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지식을 과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연구한 것을 이 세상에 발표를 할 때 자기만의 고유한 이름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냈다. 무슨 이론. 쫙 용어들을 정리해서 낸 겁니다. 쫙 만들어 보니까 이 용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겁니다. 언어학자들이 만들어 보니까. 근데 이거를 영어 교육학자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영어 교육학자들이 똑같은 용어를 아이들에게 쓰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이거부터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이거부터 가르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이거부터 하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부터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이 두 개에서. 이 두 개 철학에서 비극이 시작됐고 지금 머릿속에 이 두 개가 가득 들어있다면 빨리 비워내십시오. 빨리 비워내십시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자, 그 100개가 넘는 문법 용어를 이 책에서 4개로 줄였습니다.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 부사로. 딱 4개로 정리가 다 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100개가 넘는 문법 용어가 사실은 기능별로 분류하면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메이징하죠. 모든 언어가 똑같습니다. 모든 언어가 사실 따지고 보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밖에 없습니다. 이 4개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사가 무엇입니까? 명사가 무엇입니까? 명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름은 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밖에 보니까 뭐 은혜도 있고요. 추상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의롭다든지 의로움이라든지 정의 뭐 이런 거라든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명사입니다. 뭔가를 정의를 내리고 이름을 짓는 것은 다 명사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름은 명사입니다. 태초에 우리 인류가 처음 이 땅에 존재했을 때 인간들이 처음에는 상형 문자를 쓰고 뭐죠? 소리를 내면서 짐승처럼 대화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단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낸 단어가 명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간단하니까 water, 물, 밥, 엄마, 아빠 간단하니까. 근데 요즘도 원시인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권위적인 분들은 명사만 쓰잖아요. 어떤 분들은 언어도 쓰지 않고 소리 문자로 합니다. 이렇게 명사가 태초에 명사부터 생겼습니다. 근데 명사가 생기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뭔가 좀 더 역동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명사를 살린 게 동사입니다. 이 명사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 주어라는 걸 붙였습니다. 여전히 권위적입니다. 주어.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붙이니까 명사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문장이 좀 문장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사는 명사를 위해 존재합니다. 명사의 역동성을 더해주고 상태와 동작을 설명해 주는 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는 명사와 동사의 근간을 이루고 문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명사 하나랑 동사 하나랑 이렇게 문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하다 보니까 형용사라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이 동사로는 부족한 거예요. 형용사를 하나 더 만들어냈습니다. 물 줘 했는데 차가운 물 줘. 차가운이라는 거 하나 딱 붙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따뜻한 물 줘.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동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존재했는데 동사가 역동성을 더했고 그 다음에 이 형용사가 좀 더 첨가를 해서 명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살아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가지고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하고요. 문학 작품을 쓰기 시작하고 현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내용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사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가장 많이 작가와 비작가의 차이는 뭐냐? 부사를 얼마나 잘 쓰느냐. 개슴철에 눈을 뜨고 똑바로 떠 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개슴철에 나지막이 뭐 이런 표현들을 이 부사를 이제 집어넣어서 문학적으로 싹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굉장히 언어가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 가지고 모든 문법용어가 다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영어 교육을 위해서 이 4개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4 개념만 가지고 이 책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보니까 재밌게도 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딱 해보니까 모든 영어 문장이 9가지로 딱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동사가 오면 있다 없다 하면 되고 어떤 동사가 오면 가다 오다 하면 되고 어떤 동사가 오면 시이다 하면 어떤 동사가 오면 판명되다 어떤 동사가 하다 뭐를 이렇게 딱 9가지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죠. S가 있다, S가 간다, S가 시이다, S가 되다, S가 하다 뭐를 이게 가만히 보시면 영어식 사고입니다. 이게 한글식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한글식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능별로 나누어 보니까 4개밖에 문장 성분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능별로 나눈 최초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별로 나누어 보니까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만 알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머릿속에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동사는 기능이 해석의 구원리를 만들어낸다. 그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모든 명사는 문장의 주어가 되든지 보충어가 되든지 목적어가 대상이 됩니다. 모든 명사는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갖다가 시중에서는 이렇게 찢어놨습니다. 보통 추상, 집합, 고유, 물질, 명사, 인칭, 지시, 대명사, 명사, 이렇게. 저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기능이 똑같다고요. 이 모든 동사의 공통점이요? 기능이 똑같다고요. 이 모든 형용사의 기능이 이거라고요. 이거 중에 하나예요. 모든 부사의 기능이 묘사라고요. 그래서 기능별로 분류하니까 명사, 동사, 형사, 부사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저거 안 가르쳐도 되고 요것만 가르쳐도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어떤 혁명이 발생합니까? 수업이 재밌으려면 선생님이 쓰는 용어가 많을수록 재밌을까요? 적을수록 재밌을까요? 적을수록 재밌습니다. 기억할 게 작으니까. 선생님 명사 그러면 서로 통일이 된 거예요.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하는 순간 반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그 수업은 안 되는 거예요. 불완전 학습이 되는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거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회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말이지 못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못한 것도 있으면서 또 잘하는 애들은 왜 저렇게 쉽게 하냐고 그러고. 모든 비극이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불쌍한 대한민국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학생들입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를 엄청나게 받고 자랐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 자 이제 영어식 사고가 된 다음에 자 영어식 사고의 핵심을 제가 그러면 왜 9가지로 그렇게 했냐 이 책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I bought a book 예를 들어서 I bought a book yesterday 그러면 이게 한국말은 한국말과 영어의 근본적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위치어입니다. 영어는 위치가 주어, 동사, 목적어, 고정이에요. 거의 고정이에요. 한국어는 조사어입니다. 바꿔도 상관없어요. 주어를 저리 보내도 되고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도 되고 뒤로 보내도 중간에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조사어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한국 학생들에게 해석을 시키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어제 책을 구입했다. 이렇게 합니다. 보편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다 그렇게 합니다. 가끔 특이한 학생은 또 있긴 해요. 나는 어제 책을 구입했다. 이렇게 하면 왔다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짧은 문장도 왔다가 돌아가니까 2번을 읽어야 돼요. 이해하는데. 한국식으로 하면.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어제 책을 구입했다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구입했다 책을 어제는 어때요? 내가 책을 어제 구입했다는 어때요? 내가 책을 구입했다 어제는 어때요? 내가 구입했다 어제 책을 내가 어제 구입했다 책을 다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국말로 쭉 나열하면 몇 개가 가능할까요? 20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요. 한국어는 조사어다.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영어는 고정이다. 위치어다. 위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영어는 bought, I, book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내가 영어를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식으로 해석하는 걸 선택하자 이거지. 20가지의 한국 해석 방법 중에 이걸 선택하자는 거죠. 내가 구입했다 책을 어제 조사어기 때문에 가가 들어가면 주어고 다가 들어가면 동사고 어리 들어가면 목적어잖아요. 한국어는 바꿔도 상관없어. 약간 뉘앙스가 처음에는 어색할 뿐이지 숙달이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조사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쓰는 겁니다. 이 수업 시간에는 이걸 계속 쓰는 겁니다. 이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DNA를 지금 씹는 겁니다. 영어식 내 DNA를 지금 씹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영어식으로 생각해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것만 돼도 그냥 본전을 그냥 찾으신 겁니다. 그 이상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책에. 그래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딱 4가지 확장으로 이 확장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덩어리 개념입니다.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명사 덩어리, 동사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 결국은 다 뭐라고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래서 그 4가지만 기억하면 모든 분야가 다 설명이 가능하다.
amazing. 그래서 이 4개밖에 없다. 예, 이미 설명한 거라서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자, 그렇게 해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요약을 하면 문장 성분은 명사, 동사, 형용사 6페이지에 있죠. 예, 6페이지에. 예, 문장 성분을 요약하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밖에 없고 각각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 명사의 기능은 요 3가지밖에 없고 동사의 기능은 이건 옛날 방식이니까 제가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의 구원리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보충어와 수식어 역할을 한다. 앞에서 하느냐 뒤에서 하느냐. 그 다음 부사는 7가지의 풍부한 묘사를 가리킨다. 그래서 부사는 묘사어입니다. 기능이 묘사. 7가지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7가지. 언제 하고 있습니까? 네, 9시. 그 다음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아람교당. 그 다음에 이유는 왜 합니까? 잘하려고. 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뭐 PPT 쏘고 촬영하고 뭐 그냥 그다음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면 여기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날씨가 좋으면 가야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어가 왜 이래 안 되지? 이게 반전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이 동사의 7가지 측면에서 이 동사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언제 이걸 하느냐, 그 다음에 어디서 하느냐, 왜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느 정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조건 하에서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 그 부사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시중에 아마 인터넷에 아마 여러분 부사 이렇게 치시면 쫙 설명이 나오는데 100이면 100 설명이 똑같습니다. 거기 중에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기가 막힌 양태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양태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쫙 다 돌려봐도 도무지 학생에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얘야 이건 모양과 태도를 가리킨단다.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 학생에게 남이 써놓은 걸 그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상.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사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둘 다 모르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양태부사. 네, 이게 단면적인 내용입니다. 부사가 무엇입니까? 본인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용어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이거는 삼켜야 되는 겁니다. 쌓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용어가 난무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게 딱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장이 된 형태. 하나, 둘, 셋, 4가지입니다. 덩어리. 그래서 덩어리 중에서 한국 사람이 못하는 덩어리, 4덩어리. 이 4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4덩어리밖에 안 돼요. 4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 유무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보캐블러리 문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은 단어장을 A4 용지에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영어 단어는 하루에 몇 개씩을 외워야 되냐면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영어 단어를 오래 끄시면 안 됩니다. 1년에 책을 한 권 외우겠다 하시면 그건 힘듭니다. 보통 영어 단어책 한 권에 단어가 몇 개 들어있냐? 한 3,000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3,000개를 1년에 외우겠다 하신 순간 그분은 영어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3,000개를 얼마 만에 외워야 될까요?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제가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하루에 100개씩을 외우셔야 됩니다. 하루에 100개씩을 외우시면 한 달 안에 끝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수업과 동시에 진행이 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어휘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제가 구조를 이야기하면 구조는 다 알았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단어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A4 용지에 딱 이렇게 8등분을 해서 100개의 단어를 뜻 하나에 영어 단어를 이렇게 적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절대 단어 책을 들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책은 휴대가 되질 않습니다.
A4 용지는 팔줄지로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지하철을 탈든 어딜 가든 단어 외우는 것의 핵심은 뭐냐? 반복입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어원? No way. 뭐 어원을 외워서 외운다? No way. 그 다음에 이미지를 통해서 외운다? No way. 무슨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이미지가 나오면 이 단어는 이걸 뜻하고 이게 단어가 몇 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 중간 매개체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단어를 외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휘는 이 운전하고 같아서 무의식 쪽에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냥 우르륵. 그냥 나와야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생각 없이 부르륵 하듯이 그냥 우르륵 튀어나오려면 무한 반복 외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에 100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단어를 100개를 주고 그냥 시간을 재봤습니다. 10분 동안.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반복만 해라 그랬습니다. 읽기만 해라. 외우질 마라 그랬습니다. 그냥 읽어라. 계속 읽었습니다. 그냥 계속 10분 동안 앉아서 계속 읽은 거예요. 외워진 겁니다. 이게 어휘를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복하면 외워집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책을 한 권 빨리 떼야 그 다음부터 영어가 재밌어집니다. 이게 어휘가 너무 밑바닥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이 선생님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1,000만 원을 줄게 외울래? 그랬더니 다 손들었습니다. 하루에 100개, 한 달에 3,000개를 외우면 1,000만 원. 오케이? 그랬더니 학생이 한 명이 100만 원만 줘도 외우겠습니다. 100만 원만 줘도 저는 외우겠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 3,000개를 한 달 안에 외우는 것의 가치가 얼마냐? 제가 볼 때는 1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안에 10,000개를 외우면 그 가치가 얼마냐? 분명히 이건 10억이 넘습니다. 현금을 10억을 준다 그러면 외우는데 10억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외우질 않습니다. 단 3개월 안에 외워야 됩니다. 왜?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효과는 상실이 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어를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결정적으로 몇 가지 아픈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영어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영어를 잘하게 됐습니다. 언어는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